이곳엔 류태주의 유품이 다소 남아있다. 갓근부터 허리띠, 호패까지 류태주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류이좌로 적혀있는 호패다. 원래는 초휘가 별태 복조 저자였습니다. 정조 18년 갑인년에 정시문과에 급제를 하시고 난 뒤에 정조께서 친히 합격자 명단과 답안지를 보시고서 제7대조를 부르신 다음에 귀공은 나를 도우라, 또한 본인 스스로 도우라는 의미로 지금의 나이 도울 자로 계명을 하설하셨습니다. 훗날 정조에 의해 류이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류태조. 정조와의 인연은 그로부터 2년 전 만인서를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병산서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튿날, 류태조는 곧바로 상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상경 목적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을 배웅했다. 80살이 넘은 백부가 상경길에 나서려고 할 만큼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류태주를 비롯한 영남 선비들을 이토록 분노케 만든 유성안의 상소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유성안 사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조가 매우 나쁜 그런 군주라고 공격하는 내용으로 비춰졌었고, 또 이러한 문제는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신하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반역의 행동을 했다고 보았던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고, 유성안의 상소문은 정조실록에 그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유성안은 정조가 경연의 수업을 등한시하고 여학을 궁궐로 불러들였다며 정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유성안은 임금을 모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소가 가능했던 것일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은 인사, 예산, 군사권 등 모든 관직을 독점해 임금의 권력을 능가하고 있었다. 서윤에서 같이 걸러져 나온 효론에게 한 3, 4년 정권 빼앗긴 걸 빼고는 인조반정 때부터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집권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집권을 통해서 모든 관직을 다 장악하게 되고, 임금까지 능멸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노론. 집권 세력의 무례함과 전횡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했던 집단이기도 했다. 모함에 가까운 이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영남 선비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만인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 만인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임금을 능멸한 유성안을 처벌하는 것과 사도세자의 복권 및 그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이었다. 일단 영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죽음에 찬동했던 그때 노론 백파들이 영조 말년과 정조 초반에 아주 강관 집권 세력이 됩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세자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금기 중에 금기였던 사도세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권 노론 세력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었다. 영남 선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상소를 올린다는 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상소가 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유배도 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일신에 어떤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상소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 현실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상대적인 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더 높은 더 높은 그 진리, 이것이 더 높은 권리이고 자기는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이 지식인이 배워야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도성 천리박, 영남 선비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한시가 급한 일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길을 떠났다. 안동의 청년 선비 유이주아가 쓴 천휘록은 이처럼 만인소 작성에 가담을 하게 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 단위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인소의 추진 경과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현존하지 않는 첫 번째 만인소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이주아를 비롯한 영남의 선비들은 양반이라는 특권층이긴 하더라도 국가의 대소사에 대한 발언권은 평민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임금을 농락하는 상소를 접하자 엄청난 인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남 선비들의 목숨을 내건 승부수였습니다. 병산서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지 3일 만에 도성으로 출발한 유태조. 다른 서원이나 문중의 선비들도 속속 상경길에 합류했다. 그해 상경길에 오른 선비들만 200여 명이 넘었다. 천휘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4월 19일 안동을 출발한 류태조는 다음날 풍기를 거쳐 단양에 이른다. 그리고 나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 이틀 거리를 하루처럼 달려온 영남 선비들은 성균관 근처 반천으로 모여들었다. 지금의 해화 로타리 일대에 해당하는 반천은 조선시대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성균관 유생들의 하숙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치러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 역시 대부분 반촌에서 머물렀다. 영남 지방에서 왔던 그 유림들이기 때문에 대개 낙동강을 따라서 다음에는 한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성의 동대문이나 광해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로 인근 또는 가까이 있는 원남동 일대를 길을 따라서 지금 현재 해화동 로타리 일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해화 로타리까지 찾아온 것은 바로 성균관의 상징성 때문이었다. 성균관 내부에서는 유학 경전만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반촌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일종의 동아리 활동 장소로도 유용하게 이용됐다. 오로지 그 정의를 얘기를 하고 국가의 앞날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의 유림들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